자, 19페이지 보시면 이제 건강 모형이 나오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역학적 삼각형 모형, 거미줄 모형, 수레바퀴 모형이랑 지금 이제 다시 나오는 건강 모형이 뭔가 중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어떻게 조금 구분이 되냐면, 지금 공부할 내용들은 그냥 건강이란 이런 거야. 자,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건강의 영향 요인들을 조금 설명한 모형이고, 앞에서 봤던 세 가지 모형은 역학이라는 학문에서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는데 주로 사용하는 그 모형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좀 겹쳐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건강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옛날에 건강을 보던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와서 건강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생의학적 모형을 보시면은 그 생의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생물의학적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나와요. 자, 데카르트는 대표적으로 정신, 신체, 이원론, 그래서 심신이원론이라고 하죠. 자, 이 정신, 신체, 이원론을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철학적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신체랑 정신은 별개의 것이야. 그래서 나의 영혼과 신체는 아예 별개의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그 철학적 사조를 따르면서, 그럼 질병이라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다? 신체에 문제가 생긴 게 질병이야.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 왜? 정신과 신체는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 생물학에서 세포 이론, 세균설이 확립되면서 발전한 이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균학에서 질병의 원인은 이 미생물이야. 콜레라의 원인은 비브리오 콜레라 균이야. 탄저병의 원인은 탄저균이야라는 것을 밝혀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질병의 원인이 명확하니까, 그러면은 비브리오 콜레라라는 그 균에 감염이 돼서 콜레라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그 균만 없애면은 질병이 다시 없어지는 거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세균, 질병의 원인 균을 가지고 신체적인 측면만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화, 인간의 일상생활, 이런 것들은 질병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완전히 다 배제를 하게 되고요. 오로지 생물학적인 구조, 우리의 인체를 그냥 기계처럼 본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생물학적인 구조에서 구조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우리 인체에서 어떤 고장이 났다, 요것만 가지고 분석을 한 게 생의학적 모형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씩 다시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기계론적 관점이다. 생명의 기계론적 관점. 인간의 생명을 그냥 기계와 같은 존재로 본 거고, 질병에 걸렸다? 기계가 고장났다 라고 봤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를, 영혼을 배제한 완전히 기계와 같은 존재로 인식을 했고, 질병이라는 건 뭐다? 외부에서 어떤 질병의 원인,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와서 그 몸의 세포의 이상을 만들어낸 게 질병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난 거랑 같은 상태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치료는 뭘 하면 돼요? 고장난 걸 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만 봤던, 기계론적으로만 봤던 관점이라는 거고, 생물학적 일탈로서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질병이란 뭐다? 우리 차가, 여러분 차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어. 여러분 차는 건강해요? 그냥 잘 굴러가면 건강한 거지 뭐. 굴러가는데 문제가 없으면 건강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게 질병이다라고 본 거죠. 생물학적 일탈로서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가 생물학적인 정상적 기능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질병이다라고 본 거죠. 자, 질병을 생물학적으로 정상인 상태에서 벗어난 것은 질병이다. 그러면 그 벗어난 상태가 아니다, 질병이 없다, 그러면 그냥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기능에 이상이 없고 질병이 없으면 그건 그냥 건강한 거. 그러면 건강과 질병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질병, 기능에 이상이 없으면 건강.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봤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특정 병인설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은,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콜레라를 일으키는 요인은 비브리오 콜레라 균인 거예요. 결핵을 일으키는 요인은 그 결핵균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정 병인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 물론 콜레라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콜레라의 원인은 콜레라균이지만, 콜레라균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겠어요? 우리는 콜레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요?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잖아. 왜?
물이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걸 인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콜레라의 직접적인 원인이 비브리오 병원체이긴 하지만 결국은 깨끗하지 않은 물이 매개가 된다라는 것을 완전히 간과했던 그러한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과학적 중립성과 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동차 고장이 났어요. 또 TV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그럼 얘는 좀 특별한 애여서 조금 다른 쪽으로 치료를 해봐야 돼요. 다른 쪽으로 수리를 해봐야 돼요. 라고 안 하잖아요. 이 기계에서 어디가 고장 났으니까 요걸 이렇게 고치면 끝. 인간의 신체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는 어때요? 똑같은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나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 심리적인 상태, 주변 여건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엔지니어가 기계를 모두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인 상태에서 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가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질병 발생의 기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누구나 다 그 병원균이 들어오면 질병에 걸리고 그거를 똑같이 치료하면은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원인, 기전 파악하고 과학적인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 체계, 정치, 경제 요인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교육 수준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 균에 감염이 되면 질병에 걸린다라고 보고 있던 모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대한 것, 뭐 사회 문화적 영향 이런 것들이 모두 배제되고 오로지 전문 보건의료인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가 이제 강조되게 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과도한 개입주의. 그래서 건강과 질병에서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의사가 딱 개입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과도한 중재와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을 했던 시기였던 거고요. 자, 질병에 부속화된 건강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대해서 따로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걸 자녀적 건강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건강에 대한 개념이 그냥 건강은 남아있는 상태야. 뭐 없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남아있는 게 건강이야. 다시 말하면 건강에 대한 정의를 안 했어요. 건강은 이런 거, 우리 앞에서 건강은 뭐고 막 했잖아. 그런 정의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건강은 뭐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게 건강이야 라고 봤던 게 이 생의학적 모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생태학적 모형 또는 역학적 모형이 나오는데, 방금 전에 질병 발생 모형에서 우리가 역학적 삼각형 모형을 했어요. 그러면서 역학적 삼각형 모형을 하면서 생태학적 모형의 하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생태학적 모형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역학적 삼각형을 포함한 병인, 숙주, 환경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질병과 관련돼서 설명하는 모형들을 다 묶어서 그냥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질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앞에서 봤던 그 생리학적 모형은 병인에 의해서만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그래서 계속 나왔죠.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설명하는 모형을 다 묶어서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해요. 자, 병인, 숙주, 환경이 균형을 이루면 건강을 유지하고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한다. 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 요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숙주는 그냥 숙주 자체가 건강하거나 또는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병원체가 많아졌거나 줄어들었거나 하는데,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숙주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게 만들기도 하고 나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환경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병원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기도 하고 나쁜 환경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병인에도 영향을 주고 숙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을 좀 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인이라고 하면은 병원체 자체의 생존 능력, 증식 능력,
또는 병원체가 숙주, 사람에게 침입하는 능력,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에 따라서 병인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숙주에는 숙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특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연령, 성, 인종, 종족 같은 것들, 행태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들, 체질,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후천적인 체질이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같은 것들이에요. 자, 환경으로는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생태학적 모형 중에 하나가 고든의 지렛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요 그림을 굳이 여러분들 교재에 그리실 필요 없어요. 요거 공중보건 교재에 다 있는 거고, 그냥 요렇게 설명하고 있구나만 보시면 되는데, 환경이 여기 받침대예요. 환경 위에 저울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울의 양쪽 끝에 한쪽에는 병인, 한쪽에는 숙주가 올려져 있어요. 그럼 이게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면 건강한 상태, 어느 쪽으로든 균형이 깨지면 질병.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고든의 지렛대 이론이에요. 병원체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또는 병원체가 증식을 많이 했거나 뭐 유전자 대변이로 인해서 새로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병원체가 나타났다. 그럼 얘가 이렇게 커지겠죠. 그럼 무거워지겠죠. 이렇게 균형이 깨질 거예요. 그럼 병인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되는 거고, 다음은 숙주가 가뭄이 들고 뭐 어쨌든 숙주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 관리를 못하고 해서 숙주들이 되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어. 면역력이 되게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숙주가 이렇게 커져요. 감수성이 커져서. 그러면 여기가 무거워지니까 또 이렇게 해서 균형이 깨져서 숙주 때문에 균형이 깨지겠죠. 자, 또는 환경이 변화가 되는데, 환경이 너무 열대 우림 환경으로 봐서 모기나 뭐 병원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됐어요.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환경이. 그럼 누가 무거워졌어요? 이쪽이 무거워졌겠죠. 환경이 일로 옮겨졌으니까. 환경이 우측으로 옮겨지면은 병원체 요인이 무거워져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병원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환경이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쪽으로 가면 누가 무거워졌어요? 숙주가 무거워졌겠죠. 환경이 숙주에게 굉장히 안 좋게, 숙주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게 고든의 지렛대 이론이에요. 그래서 고든은 질병 또는 유행 발생 기전을 저울 받침대 양쪽에 병원체랑 숙주가 올려져 있고, 밑에 환경이 이제 받침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생태학적 모형 중에 하나고, 자, 다음에 클라크의 3원론이라고 있는데, 클라크라는 학자도 세 가지 원인, 병인, 숙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질병 발생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묶어서 이렇게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들을 다 묶어서 뭐라 그런다?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에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나오는데, 생태학적 모형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형이다, 조금 더 현대화된 모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생태학적 모형이니까 무언가 어떤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모형이에요. 네, 근데 그 생태학적 모형, 역학적 모형 같은 경우는 질병의 원인이 명확한, 병인이 명확한 감염병을 설명하기엔 굉장히 유리하지만,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근데 시대가 이제 흘러가면서 감염병보다 만성질환이 주요 사회 문제가 되면서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회 생태학적 모형은 개인의 행태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개인의 행태 요인, 사람들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개인의 행태라는 것은 결국은 심리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학자나 심리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형이다 라고도 해요. 그래서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나오냐면, 숙주 요인, 외부 환경 요인, 병인이 빠지고 뭐가 들어가요? 개인 행태 요인이 들어가요. 요거 22년도 서울시 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출제됐던 문제고, 최근 그러니까 올해 2월달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설명 그대로 넣어놓고 이거 무슨 모형이게 물어보는 거, 사회생태학적 모형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제가 되게 속상했던 게, 우리 실강생들이 이 문제를 틀린 거예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냥 문제 대충 읽고 숙주, 환경 이렇게 나오니까 생태학적 모형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문제 되게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숙주, 환경, 개인의 행태, 병인 대신 행태가 들어가면은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세 가지 요인들을 다시 살펴보면은 숙주 요인이라고 하면은 숙주의 내적인 요인,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후천적, 내가 이후에 이제 뭐 예방접종을 통해서 얻은 면역이나 또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인들도 있겠죠. 어쨌든 숙주 요인은 질병의 감수성과 관련이 있대요. 감수성이 뭐라 그랬어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감수성이라고 해서, 감수성이 있다,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감수성이 높다, 질병에 걸리기 쉽다. 감수성이 낮다, 질병에 잘 안 걸린다. 감수성이 없다, 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외부 환경 요인이라고 하면 외적 요인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같은 것들을 포함을 시키고, 병인이 빠지고 개인 행태 요인이 추가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행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모형이다. 질병 예방 건강 증진하기 위한 생활 습관 형성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날개에 보시면 개인 행태 요인이 강조된 이유를 보시면은 질병 양상이 바뀌었어요. 급성 질병에서 만성병, 급성 질병이라고 하면 대부분 감염병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빠르게 회복이 되죠. 그래서 급성병에서 만성질환으로 바뀌었다. 병리학적 소인에 의한 질병보다 비병리학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 늘고 있는 추세다. 무슨 말이냐면, 병리학적으로 이 질병은 뭐에 의해서 걸리는 거야라고 딱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결국은 감염병에서 병리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워요.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그런 질병들로 바뀌고 있다. 감염질환이 사라지고 비감염질환이 사라지고 그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세 가지 내용이 다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급성 감염병에서 만성질환으로 질병의 양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건강을 설명하는 모형도 생태학적 모형에서 사회 생태학적 모형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전인적 모형. 시험 문제에 좀 더 자주 나오는 게 이 전인적 모형, 총체적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헐리스틱 모델이라고 하는데, 요거의 다른 이름이 건강정책 분석을 위한 역학적 모형이라고도 해요.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외우기 힘든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전인적 모형, 총체적 모형 하면 딱 떨어지는데, 그쵸? 이게 원래 기존의 보거나 교재들은 다 전인적 모형, 총체적 모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방의학이라는 학문의 그 교재에서 이 모형을 제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방의학에서 이름을 이렇게 건강정책 분석을 위한 역학적 모형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어려운 이름을 좋아하나 봐. 그래서 이 이름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개념을 보시면은 앞에서 봤던 생태학적 모형이나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내용이 딱딱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건강은 병원체가 감염이 돼서 질병에 걸리는 거 이렇게 명확했는데, 만성질환 자체가 우리가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하고, 뭔가 원인도 콕 찍을 수가 없고 진행 과정도 되게 애매하고 사람마다 다르고 복잡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설명하는 모형도 그렇게 애매해지고 뭔가 두리뭉실해지고, 이게 귀에 걸면 코걸이가, 귀걸이 같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설명으로 바뀌어요, 내용이. 그래서 근데 실제 요 지문들 자체가 시험 문제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다고 이 지문, 실제 어떤 학생이 질문을 줬어요. 이걸 제가 쭉 설명을 했더니, 이거 문장들을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줬어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외워, 우리가? 그러면 외울 게 한도 끝도 없어요. 저절로 반복하다 보면은 이런 설명이 딱 났을 때, 아, 이거는 전인적 모형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인간은 그냥 질병에 환경과 그냥 둘이만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나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 그러한 사회 체계에 나는 하나의 구성원인 거죠. 우리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나 안에서의 나의 정신과 육체 간에도 상호작용이 있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도 상호작용이 있다니까, 인간은 결국 뭐다? 너무 복잡한 존재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설명도 그냥 단순하게 뭐 세 가지의 상호작용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고, 인간의 건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모든 요인,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과의 관계에서 건강을 설명해야 된다 라고 발전된 가장 현대적인 모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란 뭐다? 사회랑 내부 상태가, 그럼 나와 나를 둘러싼 사회, 나의 내부 상태가
상태가 역동적인 균형 상태래요. 역동적인 균형 상태. 아까 우리 WHO 건강정의를 할 때 비판이 뭐였어요? 건강을 정적인 상태로 표현하고 있다. 건강은 동적인 개념인데. 그래서 그 개념을 넣고 있는 거예요. 역동적인 균형 상태. 그럼 내가 건강해서 불건강해질 수도 있고 더 건강해질 수도 있는 이런 연속선 위에서 역동적인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게 건강이다라는 거예요. 질병은 뭐다? 그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나의 적응력이 줄어들어서 조화가 깨지면 질병이 발생한다. 라는 모양인 거죠. 그래서 건강과 질병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속선 상에 있다 라고 질병과 건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질병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질병은 다양한 복합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어떤 몇 가지로 딱 규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전인적 모형, 총체적 모형이다 라는 거예요. 전인적 모형에서도 그래서 구성 요소가 제시가 돼요. 4가지. 우리 앞에서 랄론드 보고서 했던 거 기억나죠? 랄론드 보고서에서 주요 건강 결정 요인 4가지가 뭐였죠? 유전적 요인도 있었고, 생활 습관도 있었고, 또 환경, 또 보건의료 체계, 이렇게 4가지였어요. 그 4가지가 그대로 전인적 모형의 구성 요소로 들어오게 돼요. 인간의 건강을 결정하는 현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4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라 함은 건강과 질병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생활 환경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이나 문화적인 환경, 심리적인 환경까지도 포함을 하고요. 생활 습관은 인간의 건강, 사람들의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에 따라서 질병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결국은 자신의 책임이 많이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가 활동, 소비 활동, 식생활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이게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고, 생물학적인 특성은 유전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의 유전적인 소인을 의미하는 것,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끔 보면은 왜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가끔 할아버지들 중에서 담배를 하루에 거의 2갑 이상씩 30년을 넘게 죽고 창 피우는데도 폐가 그렇게 건강하신 분들도 있고, 난 담배를 한 번도 안 폈는데 폐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똑같은 위험 요인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질병에 더 쉽게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그거는 유전적인 소인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감수성의 차이가 달라진다.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부모님 건강을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참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 물려받은 유전자야.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아빠를 닮았는데 아빠가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은 40 넘으면 웬만하면 고혈압 와요. 그럼 미리미리 뭐 해야 돼? 체중 관리, 식단 관리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엄마가 당뇨병이다, 좀 나이 들면은 웬만하면 와요. 그러면 진짜 식단 관리를 미리미리, 비만 관리 이런 것들 잘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왜냐면 나는 감수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려. 저희 엄마 같은 경우가 엄청 건강하신 편인데 70 중반이신데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어요. 축복이야, 축복. 그 나이에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다라는 거는. 근데 뭐 관리를 하시나? 아무 관리 안 하셔요. 근데 안 걸려. 그래서 축복받은 우리 엄마의 건강 유전자가 저에게도 왔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빠를 닮아서. 그래서 아무튼 누구 닮았는지 되게 중요해. 그래 사실은. 그렇답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 그렇고, 보건의료 체계도 보시면 그 국가나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고요. 여러분 어느 병원에 가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좀 더 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국처럼 그냥 보험회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내가 보험 가입이 안 돼.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한 번 병원에 가면 몇 천만 원이 나오는, 맹장 수술하는데 몇 백만 원인 거예요.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그 지역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는 국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굉장히 잘 시스템화해 놨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때문에 건강 수준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는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건의료 체계 안에는 치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방, 치료, 재활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인적 모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은데 막상 이제 문제를 보면 좀 헷갈릴 거예요. 이제 아직은 헷갈리는 게 맞고 몇 번 더 반복을 하면은 여기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사실 틀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정도까지 될 거고. 자, 다음은 질병의 자연사 및 예방에 대한 내용인데 질병의 자연사 및 예방은 사실 공중보건,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던 건강모형이랑 질병의 자연사 및 예방은 공중보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어서 다음 주에 공중보건에서 또 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그러면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그만큼 중요해서 공중보건에서도 시험 문제가 정말 어마무지하게 많이 나오지만 보건행정에서도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앞에서 생태학적 모형의 구성 요소가 뭐라 그랬죠? 생태학적 요소는 뭐랑 뭐의 상호작용? 병인, 숙주, 환경. 그치? 여러분, 제가 수업 때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진도 나가면 나갈수록. 그때마다 아까 그 합격생 얘기했죠? 틀려도 돼. 합격하면 되는 거지. 뭐 창피해. 그리고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르는 거야, 다. 괜찮으니까 계속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틀리면 민망해서 기억나고요. 맞추면 자랑스러워서 기억이 나요. 그거 되게 똑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제가 물어보면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들고 생각 안 나면 얼른 찾아보고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 그건 완전히 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를 가지고 질병 발생을 설명했던 생태학적 모형에서 발전된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질병 발생은 병인과 숙주와 환경의 균형이 파괴되었거나 병인에게 유리하게 뭔가 돌아가고 있을 때 질병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질병 발생의 자연사. 그래서 레벨과 클락이라는 학자가 질병의 자연사 5단계를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적절한 예방 조치를 제시를 했는데, 자, 이 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수업을 하면서 문제풀이 하면서도 정말 자주 보게 될 표예요. 우선 자, 자연사 5단계를 보면은 요 앞에 1단계랑 2단계를 병원성 이전기, 교재에는 있어요. 병원성 이전기라고 해요. 질병에 걸리기 전 상태. 자,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 5단계는 질병에 걸린 다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연사라고 하는 것은 만약 사람의 자연사라고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을 때까지를 자연사라고 해요. 그러면 질병의 자연사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발생이 돼서 소멸될 때까지를 질병의 자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단계 비병원성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로 설명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병원체 요인, 병인과 숙주와 환경이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대요. 어떤 상태예요? 건강한 상태네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요게 1단계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건강 증진 활동을 하면 돼요. 나 지금 되게 건강한데 뭔가 근력도 좀 키우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해서 나 좀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늙어도 질병에 안 걸리게 만들 거야. 이게 이 비병원성 기에 할 수 있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단계로 넘어가면은 아직 질병에 걸리진 않은 단계지만 초기 병원성 기예요. 뭐냐면 병인의 자극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요 초기 병원성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균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질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얘가 나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예요. 언제 질병에 걸릴지 몰라요. 요게 초기 병원성기라고 해요. 2단계죠. 자, 그러면 요 시기에 우리가 뭘 했어요?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했어요? 마스크 썼어. 또 예방접종이죠. 대표적인 예방활동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스크도 맞고 예방접종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 예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별한 무언가를 막기 위한 예방활동을 특이적 예방, 특수 예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 3단계로 넘어가면 질병에 걸렸어요. 병인이 숙주의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서 반응을 하고 있지만 아직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는 상태를 불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현성 감염기, 불현성 질병기라고 하면은 질병에 걸리긴 했는데 증상은 없는 잠복기. 그래서 우리 코로나19도 걸린 다음에 무증상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균을 전파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기간을 불현성 감염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미 질병에 걸렸는데 증상이 없으니까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될까요?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 만약에 만성질환이다. 그럼 위암 초기예요. 자, 암 같은 경우는 1기, 2기 때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근데 이거 그러면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이 질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질병에 걸린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조기 검진,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어떤 검사와 관련된 것들이 모두 불연성 감염기에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 감염병 같은 경우는 잠복기,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초기 단계가 이 불연성 감염기에 해당이 돼요. 자, 네 번째 단계 현성 질병기, 현성 감염기라고 하는데, 현성이라고 하면은 증상이 나타난 것을 현성이라고 해요. 그럼 질병에 이제 걸린 거죠.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를 하고, 지금 미리 치료를 해서 나중에 장애가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4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자, 5단계는 이제 그 질병으로부터 내가 회복이 되거나 또는 병원균이 이겼어요. 사망하거나로 가겠죠. 그럼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회복을 하고 나서도 어떤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한 재활, 뭐 사회로의 복귀 이런 활동들이 5단계에 해당이 돼요. 여기까지가 질병의 자연사 5단계에 따른 예방 활동들이고, 그럼 이 예방 활동을 큼직하게 구분을 했을 때 1차 예방과 2차 예방과 3차 예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원래 레벨과 클락이 제시했던 예방 활동에서는 이렇게 묶어서 여기가 다 2차 예방이었어요. 우선 이렇게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1차 예방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하는 거. 건강 증진이든 예방 접종이든 환경 위생이든 간에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안 걸리게 하는 거는 1차 예방이라고 해요. 자, 2차 예방은 질병에 걸리긴 했어요. 증상이 없을 때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위한 활동도 들어가는 거고, 더 이상 악화가 되지 않도록 치료를 해야 되는 것까지가 레벨과 클락은 2차 예방으로 제시를 했어요. 감염병에서 3차 예방은 이제 감염병이 회복이 됐다. 그럼 후유증이 남지 않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3차 예방을 한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 레벨과 클락이 병인 숙주 환경으로 질병 발생을 설명한 것은 감염병을 거의 기본 베이스에 두고 설명을 한 건데, 요즘은 감염병보다는 뭐가 문제예요? 만성질환이 문제예요. 그럼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이 2차와 그러니까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활, 장애 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활의 구분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경색 환자가 갑자기 뇌경색이 딱 진행해서 나 한쪽이 마비가 오는 것 같아 해서 병원에 막 빨리 가서 약물을 빨리 치료했어요. 약물 치료를 했어요. 그 덕분에 후유증이 안 남았어요. 이게 다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는 뇌경색이 진행이 돼서 마비가 이미 온 상태에서 병원에 갔어요.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을 설명할 때 이 4단계와 5단계의 구분은 굉장히 모호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개정된 공중보건 교재들에서는 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여기를 3차.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조기 검진,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제외한 이후의 치료들은 그냥 다 3차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레벨과 클락은 여기를 2차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험엔 어떻게 나오지?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가 2차로 나오기도 하고 3차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 융통성 이렇게 풀면 돼요. 문제가 최소한 오류가 되게끔은 만들진 않아요. 출제위원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4단계를 우리가 3차 예방으로 지금은 분류하는 게 맞는데, 최근 2019년도 20년인가 20년인가 이제 그 시험 문제 출제가 실제 시험 문제 연구사 시험 문제 출제된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중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놓고 박스를 넣어놓고, 자, 기억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니은 예방 접종, 디귿 장애 방지를 위한 치료, 리을 건강 증진. 요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요거 두 개는 정확해요. 요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2차 예방을 고르래요. 그럼 답이 뭘까요? 기억이랑 디귿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얘네 두 개는 그냥 1차 예방이잖아. 그러면 이 출제자는 이거 그냥 2차 예방 레벨과 클락이 제시한 이론 그대로 두고 문제를 출제했구나. 요렇게 풀면 돼요. 자, 그게 아니고 만약에 다음 중 뭐 1차 예방, 2차 예방 연결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2차 예방하고 무슨 검사라고 나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거는 2차 예방, 예를 들어서 1번 보기는 2차 예방 뭐 선별 검사, 그다음에 2번 보기는 2차 예방 악화 방지 치료,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보기가
그럼 뭘 골라야 돼요? 선별 검사를 골라야 돼요. 얘는 무조건 2차니까. 얘는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보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선택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요거 가지고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요거를 거론을 안 해요. 사실은 시험 문제 거론을 거의 안 하고, 보통 2차 예방 그냥 집단검진, 건강검진, 조기검진, 선별검사, 무슨 검사를 했다, 어떤 증상이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 무슨 검사를 했다, 이런 검사로 다 2차 예방을 내지, 이거 가지고 잘 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악화 방지랑 장애 방지를 위한 치료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요 상황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제 쭉 풀어서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내용을 쭉 정리를 하고 가면은, 자, 1단계 비병원성 기해는 병인 숙주 환경이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숙주의 저항력이나 환경이 저항력도 좋고, 또는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는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다라는 거고, 자, 2단계 초기 병원성 기는 병인의 자극이 시작이 됐는데 질병 전기다, 질병에 걸리기 전 상태다 라는 거죠. 자, 숙주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줘야 된다. 예방접종이 가장 대표적인 예방활동이 되는 거고, 불연성 질병기는 병인의 자극에 대한 숙주의 반응이 시작했다. 병인이 숙주 몸으로 들어와서 자극을 해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잠복기 또는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자각 증상이 없는 초기 단계가 불현성 질병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4단계 현성 질병기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고, 회복기는 재활의 단계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불구,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녀 기능을 최대한 재생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단계가 5단계 회복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이제 예방 억제 단계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이제 예방 단계,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도 나오고, 또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 따른 예방활동 연결 적절한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1차 예방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하는 게 1차 예방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기 전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 질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것. 그래서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건강 상태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환경 적절한 좋은 생활 환경이라던가 적절한 영양 섭취, 적절한 의복, 시설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보건 교육의 역할이 제일 큰 시기죠. 뿐만 아니라 뭔가 성교육, 결혼 전에 상담 이런 것들, 생활 상담도 다 요 1단계 1차 예방에 포함시켜서 볼 수가 있겠고,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1단계에 할 수 있는 예방 활동들이고, 자, 2단계인 그 초기 병원성 기해는 특이적 예방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2단계는 병인의 자극이 시작이 됐다. 그럼 그 병인을 막기 위한 예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무언가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인 질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그 숙주를 자극하고 있는 병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하겠죠. 그래서 예방접종이 가장 대표적이고, 만약에 어디 지역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떤 지역이 있다, 도로 설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설계, 그 구조를 바꾸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고만을 막기 위한 거죠. 이런 것들이 특이적 예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환경 대책도 마찬가지로 직업병을 유발하는 어떤 유해인자가 있어요. 그 유해인자 때문에 어떤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그 유해인자를 제거하는 환경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특이적 예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2차 예방이라고 하면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단계다라고 했어요. 병인이 숙주의 몸으로 들어와서 숙주에게 반응이 일어난 상태다라고 했죠. 질병 발생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자, 질병에 걸렸지만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염성 질환 같은 경우는 이 잠복기에 환자를 빨리 찾아내서 치료하는 것은 전염 기회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도 내가 어떤 질병을 전파하기 전에 빨리 검사해서 빨리 확인해서 빨리 격리를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거, 노동력 손실 이런 것들도 다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 비전염성 질환은 만성 질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생존율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성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느냐 중기에 발견하느냐 치료 효과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 위암을 1기, 2기에 발견하면은 수술로 그 부위만 딱 잘라내거나 간단한 방사선 치료 또는 적절한 항암 치료로 끝나는데, 만약에 3기, 4기로 진행된 다음에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치료의 과정 자체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치료의 효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3차 예방. 3차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의학적인 재활이랑 직업적 재활이 있는데, 의학적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한 물리치료 같은 것들이고, 직업적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직업적 재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질병 예방 3단계까지였고요. 그래서 질병 자연사 5단계, 예방 3단계 중요하게 시험 문제 공중보건이든 보건행정이든 정말 자주 나오니까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보건의료 내용 이어서 볼게요.